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겨레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특검 수사 따라가기가 참 벅찬데 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어갖고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역시 미스테리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복권 띠지 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그 일단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요 관봉권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그 어느 돈인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누가 관봉권 띠지를 와 스티커를 훼손했는가 그 두 가지 점이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무슨 돈인가 하는 것은 그 지금 그 대통령실 특활비가 윤석열, 김건희를 거쳐 건진 법사에게 그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네. 그 견해이고요. 이거는 뭐 또 이거는 이제 당시 이제 관복권은 5억 원인데 이건 이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관복권 5천만 원. 예, 그죠? 5천만 네, 원이니까 5천만 그리고 네.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에 이제 국고손실죄를 구성하는데요. 이거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선상에서 이른바 선상 파티라고 하던가요. 네네네. 해군함에서 같은 것도 다 특활비를 썼다면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합산해서 따지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을 초과하면 이것들이 이제 특가법상에 가중처벌되는 국고손실죄가 될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는 그 압수물 담당 어떻게 말하면 신입 경력이 짧은 그 수사관이 이제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요. 보통의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가면은 그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가서 거기 사진 찍고 동영상 찾고 특이한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면 현장에서 보고도 하고 또 바로 당일날 압수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검사실로 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예. 그 사항들이 지검장을 거쳐서 총장, 대검의 총장에 보고되고 법무부 장관에도 동시 보고되고 또 당시 대통령이 이제 12월 17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보고 대슬이라는 것이 아주 통상적인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를 거쳐 건진법사에게 간 그 특활비라면 당연히 모종의 지시와 이 관봉을 어떻게 하였을지를 논의하였겠지요. 그 이제 미스테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그건 또 더군다나 신권이 아니거든요. 사용권이에요. 아주 흐릿한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흐릿한 사전의 사용권이기 때문에 구권이에요. 마치 세탁된 돈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띠지도 없고 스티커도 없어지고 일련 번호도 없기 때문에 이 정보 자체 증거 능력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돈인지 알 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압수수색에서 무엇인가를 압수를 했으면 네. 일단 그 수사 검사 방으로 와서 압수 물품을 봐서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압수기로 와서 보관해라. 네. 이렇게 가는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보고 절차 다 한 다음에? 확인하고 압수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들도 다 하고 그러면 압수물 사무 담당 직원은 이 기계적인 처리입니다. 이걸 하면 또 검사로부터 압수물 수리 명령 압수물 그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검찰 압수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면 이 수리 명령 압수물을 수리할까요? 또 그리고 또 확인하는 그 네네. 지휘를 받고 또 원형 보존 조치도 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압수 사무 담당 직원이 그걸 받을 때는 그 다음 날 받았을 때는 아무런 띠지도 없는 그냥 국권들의 집합제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네요. 추론도 그러면 가능합니다. 청문회에 불려 나온 두 명의 그 수사관은 지난 다음에 최소 네. 하루 이상 지난 다음에 네. 그 문제의 하루는 돈을 진술했죠. 그 다음 날을 예. 뭐 그날 뭐 휴강 병가가 뭐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그러면 다음 날 받은 거는 사실이고요. 받을 당시에 이미 띠지나 이런 거 다 풀어 헤쳐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네. 네. 다만 이제 조직 내에서 약간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 보이긴 하던데요. 그 담당 수사관이 그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조금 뭐 다소 좀
뭐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대체로 이미 다 띠지가 제거된 상태의 국권의 집합체를 받았을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청문회 나와서 저희가 받을 때 이미 그 띠지도 없었고 그냥 프로 해쳐진 돈 받아서 센 거예요라고 하는 순간에 네. 그러면 수사 검사가 이제 지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검사실이 네. 그거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그 배제했었겠네. 예, 조직에 대한 위축감 아직 이제 입사한 지도 얼마 네네네. 그런 점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찾아야 할 지점은 저희 추론이 맞다면은 용산으로부터 시작돼서 검사의 지위에 따라서 그 관본권의 띠지와 그 스티커를 훼손한 사람은 고의로 네. 훼손한 사람은 그 수사팀의 수사관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뭐 법률적으로 자수를 하면 선처받을 여지도 있다. 뭐 누군가를 조직이나 검사를 또 위에 지검장 또 위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현재 또 한 것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이제 진상조사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때 청문회상 진술에 의하면 그 조사도 안 하고 바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꼬리 뭐 자리 네. 이쪽으로 이제 다 이 책임을 하는 취지일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수사팀, 그 수사관, 지휘한 검사. 그리고 네. 압수물 관련 각종 장부들이 있거든요. 음. 압수표 뭐 그렇죠. 이런 대장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절대 이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가 있는지 의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 감찰 3과장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맨 처음 그 인사를 받아서 그 특감 팀장으로 부임했던 사람이고 또 대검 감찰부장도 이른바 윤석열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라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기대하기 어려워서 특검이나 상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진상 네. 확인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루 동안 수사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그럴 이게- 가능성이 통상적이다. 이게 포인트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춘재 위원님은 특검 수사에서 좀 주목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저 권성동 의원 음. 역시 그 건인데 보니까 그 예전에는 왜 그 우리가 정경유착 해가지고 재벌과 정치인이 결탁된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 권성동 의원 이 건은 이제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그런 유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특검 수사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권성동 의원은 지금 막 전면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 넘어간 체포 동의 요구안 거기에 붙어 있는 영장이 이제 내용이 풀이됐잖아요. 기자들 국회에서 다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5가지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은 일단 확실한 게 이제 2022년 1월 5일 날그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을 만났는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뭐냐면 일단 중식당 거기서 만나서 현금 했다는 윤영호의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현금 찍어놓은 또 사진이 있고 윤영호의 또 다이어리에 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동석한 사람한테 또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윤영호 그 메시지 포함해서 5가지 정도를 확실한 이제 정황 증거로 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그 영장이나 심사할 때 이변이 없는 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고, 그러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영장 발부 여부가 지금 이제 관건이 됐든 지금 나올 거라고 보셨는데 권성동 의원의 이런 행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행태가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행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재판하고 달라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으로도 필요하고 그 단순 부인이 아니고 적극적인 그 뭐죠 보좌관을 통해서 그 수사 관계자, 수사 대상자에 대한 접촉 행위 등도 보도에 의하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대전화 전형적인 교체하고. 증거인멸 네. 가능성이 아주 그러니까요. 농후한 사건이죠. 다만 또 다른 그 포인트는 이러한 통상적인 정상적인 판사라면 영장 발부가 기대되는데 네.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네. 그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 특별법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좀 질문드리는데 우리 그 대검 감찰부장도 지내셨는데 혹시 공직자 할인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림 때문에 아니 최근에 뭐 그 검사 할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김상민 검사 네. 이완 그림, 예. 그러니까 화백 그림 2천만 원 공직자 할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할 때 이제 살아온 삶의 이력이 좀 아주 특별해서 제가 신고도 했었는데요. 2천만 원이니까 진짜 어렵게 막 고민하면서 어떤 갤러리에서 갔을 때 그냥 10원 한 장도 깎지 못하고 그냥 부르는데 했었는데 판사 할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오히려 더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죠? 얘기하는 것 예, 자체가 얘기가 좀- 자기 신분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공직자 할인만 아니라 그 뭐 바세린이 아니라 바세론 콘스탄틴 네, 시계 그렇죠. 네. 영부인 할인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뭐 저쪽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그러니까 네. 위원님도 한번 저기 백화점 가서 아유, 기자 할인 좀 해달라고 한번 해보시면. 인터넷에 날 것 같은데 온라인. 네, 네. 농담입니다. 농담. 네, 네. 참 아이가 저 별천지예요. 저희가 모르는 세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걸로 해서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 확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보안 수사권 이 문제를 비롯해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당정 간에 좀 이견은 있는 것 같죠.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워딩이 어땠느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견이 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죠. 네, 네. 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게 지난 30일인가요? 그때 그 총리 공관에서 그 비공개 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저기 정성호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윤호정 장관 거기 그 자리에 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미 뭐 우상호 수석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때 이제 임은정 검사가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오적이요. 예, 공격한 그 발언, 그 발언에 대통령이 매우 불편해한다. 음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화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도 별로 그렇게 그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예, 근데 그 분위기가 아마 지난 7일 그 회의 때도 고스란히 이제 이어져가지고, 이문정 검사 발언 얘기가 나왔대요. 예, 그때? 거기에 이제 민영배 의원, 그 TF 위원장 네. 맡고 있는 민영배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장관이 너무 나갔다 뭐 이런 발언들도. 예.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완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미 이제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현재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지지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나오는 얘기들은 예. 상당히 좀 못마땅해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중수청의 중수청을 그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제 그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아마도 이걸 폐지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경찰 수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라는 얘기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김민석 총리도 최근에는 뭐 그 보안 수사권 문제는 열어두고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오늘 아침에 뭐 한겨레신문 인터뷰도 그게 나왔었는데 예. 분위기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기류로 보면은 보안 수사권은 주는 걸로 남겨두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흐름이 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정리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보이니까 지금 지난 그 3일인가요?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 차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산지검 방문한 자리에서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뜬금없이 이제 보안 수사권 뭐 자기네들 의무라고 권한 아니고 그리고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검사들이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는 뭔가 이게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이게 워낙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권 내에서 특히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검찰 아무래도 뭐 민정수석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아마 여당이 주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 것 같지 않다는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결국은 만약에 대통령실 기류가 정말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걸 뚫고 보안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은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네.
빠지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부 뭐 민정수석이든 누구죠? 우상호 정무수석. 뭐 그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일단은 뭐 민정수석은 실체인 것 같고 우상우 민정수석 우 정수석은 예, 거기는 그냥 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대통령실의 의견, 대통령의 의견과 철학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의 내용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것이냐,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압수액을 또 추가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네. 이런 그 직접 수사죠.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거하고 이걸 경찰에 대해서 일단은 보안 수사에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는데 만약에 검사에게 직접 보안 수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당정이 그 견해가 갈린다고는 제가 뭐 확인된 바는 없어서요. 그 현행 어느 정도까지 그 검사의 역할들을 좀 생각해 볼 거냐. 경찰의 수사를 할 때 저는 이 정도로 현 단계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그러니까 네. 사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있으니까. 그 정도긴 지금 한데요. 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그 보안 수사 요구권 자체도 실질은 굉장히 강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의든 추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의 고민이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런 고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네. 기존에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얼만큼 이동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수사의 어떤 수사 역량이라고 그러죠. 예. 검찰이 갖고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으니까 물론 상당수가 거기에 있는 수사관들이 다 수사를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사 역량을 그대로 이제 중수청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되면 검사들이 과연 옮겨 가겠느냐. 근데 검사라는 그 직위가 없이 논점을 약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검찰청 안에 있는 수사관의 다수는 중수청으로 이동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상정한 거죠. 네, 그러면 수사관들의 상당수가 이동을 했다고 치면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의 손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러면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는 그러니까 수사관들을 지휘를 했지. 그치. 자기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럼 보안 수사권을 줘도 그러니까 검사가 실제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뭐 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순간 수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사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이렇게 나오는 나올 거죠.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는 문제하는 거죠. 이게 직접 보안 수사권을 두면 그 인력과 그 부서가 계속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네. 남게 네. 그러면 중수청에 이제 수사관들이 가는 일도 확 줄어다 버릴 거예요. 줄어들고 오히려 경찰에서도 많이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려한다 대통령실에서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진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도 뭐 있었던 거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네, 결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당정 해야 간의 이견이 있다면 결국은 대통령 결단으로 간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문재인 근데 정권 그것이 때 대통령의 결단 사항인지 물론 시행령에 관해서는 명령의 형태는 대통령의 그렇죠. 권한이고 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일 수 있는데 법률의 영역은 입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입니까?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까? 시행령으로 가야죠. 아니 형사소송법이죠. 지금은 이제 조직법의 관점에서 정부조직법만 됐고 돼 있고. 그 절차와 그 운용에 관한 법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큰 틀이 있고 그분의 세부적인 절차들 이런 시행령 이런 규칙들은 이제 그 국회 바깥에 이제 행정부 정부의 이제 소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예, 개정해야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겁니다. 현재 보안 수사 요구권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뭐 기록 송치 요구, 징계 요구권, 뭐 예. 기타 여러 가지 권한들이요. 네. 아무튼 가장 이제 나쁜 게 하여튼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이게 항상 그 시간을 끄는 게 제일 이게 실기한다고 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도
초반에 잘 이게 하다가 막 적폐 수사한다고 머뭇거리고 또 조국 장관 수사 때문에 머뭇거리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예.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검찰 개혁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해서 이제 후속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김영삼 그 대통령 신속한 한의화 척결 등으로 돼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네. 기득권 세력 강할 때는 신속히 결단해야 됩니다.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뭐 이미 전망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디테일이 있을 것이고 그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좀 수면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분기점에 좀 그러니까 그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검찰 개혁 말고 또 사법 개혁이 있습니다. 얼추 지금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개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12일 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이제 하는 날이고 그날 또 공교롭게 그 법원의 날이 그죠? 9월 13일인데 13일이 이제 휴일이니까 네. 12일 날 같이 하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법원의 날이 이제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미 군정기에 있었던 사법권을 이제 우리나라 이양하는 날이었잖아요. 48년 9월 예, 13일 예, 예, 그걸 예. 기념한 날인데 어떻게 보면은 법원으로서는 어떤 축제 비슷한 그런 날이죠. 근데 그런 날에 대법원장이 뭔가 얘기를 할 텐데 네. 현재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뭐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네. 이런 전망도 있고. 네. 근데 뭐 굳이 또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일이 꼭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때 법원장들이 각급 자기 법원의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판사들의 방안들을 그래서 최근까지 각 법원이 이제 그 판사들의 그것들을 접수를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제가 이제 어제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법관 증언 문제를 뺀 나머지 것들, 뭐 특별재판부니 또 외부평가니 이런 것들은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 예, 그런 의견들이 많고 예. 대법관 증언 문제는 일단 상고심이 많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네. 현재 여당이 저렇게 그 속도를 내서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기류가 강하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의 상식 생각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는 셈이죠. 근데 법원의 특성상 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집단적 목소리를 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그 임시 법원장 회의에 참가했던 아주 소수의 법원장이라도 그 공정한 재판 국민을 생각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미 대법원의 견해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국회에 표명이 됐죠. 네. 반대한다고. 네. 그 이유를 뭐 따지면은 논증하면은 네. 드릴 말씀도 많지만 네. 반대한다고 했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각 일선 법관들의 의견 수렴의 형태를 했는데 그 중에 익명의 설문 조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더 답을 많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체 의견들을 수렴을 해보니 뭐 익명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발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일선 법관들의 의견도 똑같더라라고 해석을 해서 결국 집단의 힘을 내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미 집단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네, 이미? 그 뭐 윤석열 검찰도 아니고 예. 지금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극히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를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회부하고 극히 이례적 신속한 기간에 기록도 보지 않으신 채 파기환송 판결을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판결을 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 법률 규정과 실무에 반하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그 감찰 조사 결과도 내지 않고 직위원 재판부를 존속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 대국민 설명도 없이 뭐 국회에 대한 이런 모든 견해에 대해서 그 지금 8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대법원장 제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고 그중에 법원행정처 출신 사법 관료라고 과거에 비판받았던 대법관이 5명이거든요. 네. 이런 체제 하에서 종래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하려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법의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다시 한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첩첩산중이네요. 산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참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을 깬다는 게 참 상당히 어려운 어렵습니다. 일이에요. 그리고 네. 특히 사법부가 이제 뭐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득권 유지 성향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깨기가 힘들고 아주 고대 뭐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네. 그 특히 법복을 입은 사람들의 네. 그런 폐쇄성과 그 권력 유지는 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걸 강하죠. 떠나서 법관 평가제, 뭐 특히 인사평정제도 이런 것들은 법관들이 막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거 아닌가요? 일부 평가 지금 뭐 변협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 그 네. 내용으로 보면 네. 그 국회하고 변호사 네. 단체 각 5인 뭐 판사들도 당연히 내부위원 포함되고요. 이 평가들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사평정에 대한 고민들은 법관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용 성적 순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실질적인 재판의 결과도 반영하자라고 네. 판사들이 의견을 냈거든요. 네. 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들을 가져가자는 것이죠. 네. 이거는 국민의 어떤 사법에 대한 그 통제, 견제 기능을 아예 귀를 막겠다는 얘기여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 형사 판결 미공개도 역시 그렇고요. 네. 실명 처리 언제부터 무죄 추정과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 오셨다고 다른 합리적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시고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시잖아요. 재정 신청 인용률이 1% 미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잖아요. 검사의 그 편파 그 부당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 법리에 대한 고민들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제적으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보다는 뭐 이런 거죠. 대법관 증언에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 뭐 그 얘기도 어렵다 이런 나왔다는 현실적인 거죠. 지금 뭐 국민들이 예산을 줄 테니까 하겠다는데 네. 지금 대법원 청사의 그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대 8명이 넘어가면 늘리는 대법관 늘리는 숫자가 플러스 8명이 넘어가면 공간이 부족하다. 거기에서 그냥 어, 판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관급이시긴 하지만 그럼 두 분이서 한 방 쓰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그거 질문을 대법관 그 실이 도대체 얼마나 넓어서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법관실이 넓죠. 예, 넓은데 하여튼간 아니 뭐 대법관이 그래서 뭐 저기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계속 만나고 뭐 그렇진 않죠. 영접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건 다른 또 그럼 적게 검찰총장실보다는 네, 많이 네. 작더라고요. 예. 네? 검찰총장실보다 그럼 많이 작습니다. 검찰총장실도 없고 저 네, 재판관실보다는 네. 좁은데 그래도 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4명을 먼저 늘리고 공간 그다음에 때문에 그 말이 되는 그러니까. 공간 부족에서 네, 그게 내부적으로 말이 그런 되는 얘기를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굳이 대법원이 꼭 서초동에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렇죠. 예, 뭐 세종이나 네, 그렇죠. 광주나 대구로 갈 수도 있고 네. 제주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대법원은 뭐 피고인이 뭐 항상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참 하나 궁금한 게 특별재판부 네.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네.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네, 네.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실상 특별법원, 그죠? 특별법원을 만드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재판부란 그런 식의 거 말고 특별법원을 두면 된다. 그러니까 헌법에 지금 그 102조인가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뭐 요 헌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 하는 용어가요. 분들이 계신데, 그 이 대법원이 특별법원 예외법원이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가 네. 뭐 특별법원 예외법원이다. 군사법원과 같은 이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두셨는데요.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거는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왜 논거를 국민들 앞에 내세우시는지 이 잘못 좀 궁금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 법관에 의한 재판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가 허용되면 이거는 예외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럼 또 대법원이 또 이렇게 예외를 들었어요.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그 특별재판부, 처벌을 위한 네. 특별부, 3.15 네. 부정선거를 위한 특별재판부도 네. 헌법적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예외법원이에요. 특별법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반민족 행위자 거기는 16명의 그 재판관이 있었는데 심판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뭐
판사가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3.15 부정선거도 그렇고요. 언론인, 대학 교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단심제였고 네. 또 연합심판부에서 했고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다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간단히- 대법원 상고가 허용됩니다. 기존의 어떤 그 법원 체계, 사법 체계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럼 이게 맞습니다. 관건이네요. 포함이 맞습니다. 된다는 건 위헌이 정신이 아니다. 보양되는 위헌이 건 아닌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오해되는 소지가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그러면 뭐 항소하고 상고하면 어차피 기존의 사법 체계 안에 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왜 위헌이냐 이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점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학계의 어떤 극소수설에 터잡아서 네. 또 그리고 과거에 그 두 개의 특별법에 대한 그 내용도 안 보셨을 텐데 그걸 숨기고 마치 그와 동일한 것처럼 현재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는지 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네. 지기현 판사가 월요 안에 심리 끝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왜 얘기했을까요? 압박을 많이 느끼는 거죠. 여론의 네. 압박을. 네. 근데 막상 그때 가서 안 되면은요. 그리고 그게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할 변호인 수도 측에서 있잖아요. 또 네. 변호인 측에서 네. 방해자 그리고 시간권을 할 수 방청 있죠. 녹화 촬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촬영 문제. 신청하면은 받아들이겠다고요? 네.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내란 특별법에 네. 내란 특검법 예, 네, 지금 거기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면 MBC에서 뭐 신청했는데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신청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네. 법정 경찰권이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법정 경찰권은 질서 유지권이고요. 그리고 신청하더라도 인적 물적 실비를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을 왜 먼저 합니까? 하나만 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위헌 심판 제청 청구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만료가 돼서 석방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그걸 제청을 하면 재청을 하면. 하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밝힌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내심의 의사는 함부로 추단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뭐 틀린 적이 헌법재판에서 있었으니까. 네. 그 변론 종결된 그 피청구인을 석방했잖아요. 거기 뭐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구속 취소 그렇죠. 결정이 그거, 나올 줄 예,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예상한 사람 우리는 없었는데. 생명과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날 그 공청회 가셨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검찰 개혁. 네, 거기서 이제 그 검찰총장 뭐 헌법에 나온다고 네,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신 네, 분이 네. 계셨는데 네. 예, 저는 그거 듣고 좀 이해가 좀 안 가던데. 저는 그거는 제 법조인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이 그 말에 속을 줄 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보면 근거는 국무회의 필수적인 심의 대상에 검찰총장의 임명뿐만 있죠. 아니라 네. 대사, 대학 국립대 총장, 국영기 관리자, 뭐 각군 참모총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소속된 부서와 기관이 헌법기관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이죠. 네. 그리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있는데 헌재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미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 검찰청법상에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공소청의 검사들도 여기 당연히 포함됩니다.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포함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건 정말 명백한 위헌이 아닌데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의 인식 수준을 함부로 낮추어 보면서 정말 나경원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도 그렇게 그거 주장합니다. 받아서 이제 하고 뭐 그다음에 조선일보 인터뷰도 하고 뭐 신문에도 네. 쓰기도 하고 참. 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